당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 리들리 스콧 총정리편 3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맨날 이게 순서가 바뀌어. 순서가 바뀌지만 총정리만 37번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37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듀 리들리 스콧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아듀. 업로드 일을 기준으로 저희 채널이 2020년 한 10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3달간 총 18회 동안 리들리 스콧 감독님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 작품 수가 방대해서 저희 채널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영화들도 있었는데요. 그것들까지 오늘 한번 싹 다 되짚어보고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방식은 영화 제작 연도와 영화 이름을 말하고 해당 영화의 별점과 한 줄 평 그리고 각자의 감상이나 느낌을 나누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를 보고 숲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작품 이제 나무를 먼저 봅니다. 1977년에 결투자들이란 영화가 그 장편 데뷔작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못 봤어요. 왜냐면 어느 곳에도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제 김용원 시내21 기자님이 쓴 기사를 읽고 이 영화는 넘어가려고 그래요.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15년간 1,000편이 넘는 광고를 찍으며 단편 실습을 충분히 마쳤다고 느낀 리들리 스콧이 나 자신을 걸고 완성했다고 고백한 야심적인 데뷔작 결투자들은 분명 스탠리 큐브릭의 베리 린든을 의식하고 만들어졌다. 대부분 일광과 촛불빛에 의존하고 있는 결투자들의 조명은 베리 린든이 와토나 게인즈버러의 그림을 참조하여 만들어졌듯이 영화 전체에 17세기부터 19세기 화가들의 기운을 조심스럽게 불어넣는다. 그러니까 스콧은 자신이 흠모했던 고전 회화의 구도를 그대로 차용함으로써 철저하게 영화 속 시대에 걸맞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결투자들을 완성한 것이다. 이를테면 라스트 씬은 보나파르트의 어떤 초성화에서 그대로 빌려온 구도이다. 스콧의 또 다른 사극 글래디에이터가 현대적인 역사물이었음을 떠올려보면 흥미로운 차이점이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역사극에는 상당히 적은 액수인 90만 달러라는 제작비 때문에 감독은 세트를 새로 지을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프랑스 시골을 샅샅이 뒤져내 찾아낸 고요한 공간들과 호텔 식당과 계단, 스키장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했다고 고백한다. 결핍은 발명의 어머니죠. 이 작품의 완성도 높은 마감을 떠올리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갖가지 노력과 우연의 절묘한 배합으로 완성되었으며 그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카메라상까지 수상했으나 일반 관객에게 보여질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던 이 안타까운 데뷔작.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찾아보면 좋겠죠. 요 정도 정리하고 결투자들은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1979년작 에이리언, 할리우드에 넘어가서 만든 작품인데요. 저는 별 4개를 줬어요. 그리고 한 줄 평은 얼굴에 찰싹, 배에서 뿅, 머리통 댕강. 머리통 댕강? 이게 제가 잡은 키워드는 이미지인데요. 어떤 영화는 이미지로 기억된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3가지 장면. 에이리언이 얼굴 전체를 뒤덮은 장면, 식사 중 배에서 에이리언이 튀어나오는 장면, 그 다음에 인조인간 머리통이 날아가고 우유 같은 액체가 흘러내리는 장면. 그러니까 에이리언은 이미지가 충격적인 호러 SF물이다. 시각적 충격만으로 관객을 압도한다. 그래서 이 영화를 시작으로 유명 감독들이 후속작을 만들었죠. 1편은 어떠해야 하는지 교과서적인 모범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떡밥을 잘 던져줬고, 에이리언의 캐릭터 디자인, 여자 주인공의 전사 이미지, 우주선이라는 고립된 공간, 인간을 사냥하는 외계인과 인간의 사투,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흑막, 이 모든 것들이 매력적인 시리즈물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혹시 그렇게까지 정리를 해요? 두 분은 어떻게 다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일단 두 분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글로 정리해서 이렇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에이리언은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별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이음님은? 리들리 스콧 감독님 작품 내에서 네, 에이리언 저는 작품. 3.5 주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비주얼을 해괴하게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의견이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외계인을 다루는 영화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 그거가 되게 중요한 작품인 것 같아요. 에이리언은. 그러니까 외계인을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외계인에 대한 인상이 있었잖아요. 네. 스테레오 타입이 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ET라든지 이런 외계인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그레이 외계인도 있고 뭐 이런데 약간 새로운 장르의 공격적인 외계인을 창조를 해냈고, 그러면 이제 우주 공간을 약간 전쟁의 공간, 사륙의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묘사해가는 그런 장르의 SF물을 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깔끔한데요. 이음님은 별점 몇 개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작품성보다는 그 의미. 영화사에서 의미로 봤을 때 한 4개는 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거장이잖아요.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그래서 거장의 탄생을 알리는 영화로서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격적인, 이전에는 E.T.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서운, 외계인은 무섭다라는 인식을 깊게 박힌 거를 보면은 이 영화가 꽤나 한몫했던 것 같고요. 그만큼 비주얼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의미에서 비주얼리스트의 탄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 다음 영화 보겠습니다. 어려워. 하나씩 집어오는 것도 그쵸. 나름 정리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982년 블레이드 러너. 저는 별 4개를 줬습니다. 4개나? 그 너무나 인간적인 복제인간이라는 한 줄 평을 했고,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그러니까 복제인간을 비롯한 뭐 로봇, 외계인, 동물 같은 거, 모든 인간 아닌 것들을 다루는 영화는 결국 인간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그 특수한 소재들을 끌어들인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인간이기에 복제인간에게서 인간 자신을 보고, 로봇에게서 인간을 보고, 뭐 외계인에게서도 인간을 보겠죠. 즉 모든 것들은 인간 자신을 투사하기 위한 대상일 뿐, 그런 의미에서 블레이드 러너는 20세기판 이솝 우화다. 고대 이솝 우화는 동물들이 인간의 적나라한 진실을 드러냈죠. 20세기판 이솝 우화 블레이드 러너는 복제 인간들이 인간의 진실을 드러낸다. 그 진실이 뭐냐면, 질문은 이런 거죠. 복제 인간도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복제 인간도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면 인간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복제 인간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인간과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인가? 이 모든 철학적 질문들을 블레이드 러너는 절묘하게 녹여내고 있어요. 정말 철학적인 작품입니다. 복제 인간은 자신의 철학 창조주인 인간을 찾아가서 한 명씩 살해하죠. 살해 이유는 자신들의 수명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명만 제한한 게 아니라 색출하고 퇴출시키죠. 퇴출은 곧 폐기인데요. 복제 인간이 어쩌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수동적 저항을 넘어 능동적 저항을 벌이고, 너희가 우리를 죽인다면 우리가 너희를 죽이겠다. 우리는 살고 싶다. 우리도 기억이 있다. 우리도 사랑을 한다. 우리도 우정을 안다. 우리는 인간과 같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상이 궁금하네요. 아니 이게 맥이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제 글을 썼는데 여러분은 말을 하시죠. 이러니까. 내가 글을 써서 내가 읽을 수밖에 없네요. 저도 이제 좀 최대한 좀 다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지금부터. 말하듯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글을 읽고 있네. 이러면 안 돼. 해주세요. 블레이드 러너? 전 블레이드 러너 2049 드니 빌레브 거를 워낙 좋아해서 이거는 사실 그거는 저는 대치돼서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유사한 것을 자꾸 갖고 오는 것은 리들리 스콧이 잘하는 행위예요. 뭐 프로메테우스의 데이비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복제인간이나 뭐 인간과 비슷한 것들, 리플리컨트 이런 것들 들고 와서 그래서 결국 인간이 무엇인가를 대조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사유의 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영화적으로는 저도 그냥 3에서 3.5? 그 정도? 근데 비주얼이 되게 좋았어요. 특히 그 미래 1980년대 되게 옛날인데 50년 전, 40년 전인데 그때 생각하는 그런 막 피라미드 형태의 거대 기업, 마천루,
태폐한 LA 거리 막 이런 모습들의 비주얼적인 거는 정말 천재적으로 연출을 잘했다. 블레이드 러너 2040도 보면은 리들리 스콧이 연출했던 그 미장센을 그대로 다 들고 온 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주얼적으로서는 진짜 혁신적인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영화 자체의 재미로서는 뭐 이걸 들으시고 혹시 보는 분이 있으시면 막 아 뭐야 별론데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오늘날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서 그 한 20년, 30년 전의 작품을 보는 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비주얼적으로나 어떤 오히려 그 레플리칸트로 인해서 반추어 우리를 돌아보게 한 인간 철학에 대한 것은 굉장히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SF물로 단순히 과학적 공상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앞으로도 다룰 영화들이 대부분 그러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화겠다. 하지만은 뭐 스토리가 뭐 이렇게 너무 매끄럽다기보다는 너무 그 뭐랄까요, 비주얼적으로 우리가 흔히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도 하고 해서 저도 한 3점 정도 3점 정도. 하지만은 네, 뭐 이 영화에 전혀 비판할 의지는 없고요. 특히나 그 레이첼이랑 레이첼.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의 사랑 감정선이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리들리 스콧은 사랑에 대한 어떻게 보면 멜로드라마도 거의 안 만들, 이게 좀 사랑의 연애라는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좀 표현하는 게 서투르거나.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저 항상 느꼈거든요. 러브라인이 좀 서툴다. 없어.를 항상 느껴왔어요. 그러니까 있거든요. 러브라인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좀 서툴었어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어느 멋진 순간. 어느 멋진 순간도 그렇고 엑소더스 보면은 엑소더스에서 모세가 그 부족들의 여인과 사랑에 빠질 때 왜 사랑에 빠진지 전혀 모르겠어. 진짜 나도 이해가 안 가네. 그냥 그런 부분이 스토리상 표현했던 거. 확실히 근데 감독마다 약한 지점들이 있는데 이분은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연애물이 거의 없네. 없어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익숙한 것만 하는 거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음님은 3점 주셨죠. 예. 내가 너무 후하게 주나? 계속 4개 주네. 그래서 다음 작품 한번 해볼게요. 개인의 생각이니까요. 뭐. 그럼요. 1985년 레전드. 이거 안 봤잖아요, 저희. 제가 본 건데 요건 제가 그래서 좀 리젠드 아니에요, 근데? 원래 근데 영어 제목이 레전드라서. 그때 리젠드로 알려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은 이름을 못 썼대요. 그러니까 레전드인데 이전에 만약에 레전드로 등록되어 있는 영화가 있으면은 레전드로 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비슷한 게 그냥 리젠드 너무 이렇게. 웃긴다. 근데 레전드가 맞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전 별 3개 반을 줬어요. 한 줄 평은 머리는 별 2개라 말하는데 가슴이 별 4개를 외친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좀 정이 간다는 거죠. 유니콘 나온다는 그거 아니에요? 유니콘 나온다는 그 톰 크루즈의 좀 뽀샤시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리즈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거 제가 어떻게 설명을 썼냐면 설명만 제 느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대부분의 영화를 우리는 이성적으로 본다. 배우들의 연기는 어떻고 미장센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은 이성적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만 가지고 있는 동물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성보다 더 강력한 감성이란 게 있다. 이 영화는 묘하게 매력적이다. 제목부터 레전드가 아니라 리젠드였고 포스터의 촌티가 은근 호기심을 자극했다. 별 기대 없이 봤는데 느려터진 전기에 눈꺼풀이 감기고 별거 없는 뻔한 이야기에 뻔한 이미지들이 나열렸다. 하지만 다 보고 나서 뭐랄까,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유니콘이랍시고 흰말 대가리에다가 뿔을 달아놨는데 뿔이 달릴 때마다 휘청거렸고 세트 디자인인 게 티나는 곳에서 여자 주인공은 디즈니 공주처럼 오고라드는 표정을 지으며 노래를 부른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끌었던 걸까? 톰 크루즈의 리즈 시절의 미모와 그에 못지않은 여주인공 미아 사라의 미모, 악마를 디아블로 같은 악마처럼 표현해낸 분장과 한겨울에도 팬티만 입고 다니는 꼬마 요정의 열연,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공주가 춤추다가 검은 드레스를 입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야기 구조가 익숙했다. 악마에게서 유니콘과 공주를 구하는 남자 주인공 이야기. 어린 시절에 어떤 로망이 투영돼서일까?
이런 영화는 객관성을 잃고 주관성으로 점수를 주게 된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넘어가고 길게 쓰셨네요. 네, 위험한 연인. 말하듯이 해주세요. 말하듯이. 아 너무 제가 글 읽듯이 하죠. 네. 아 내가 왜 자꾸 뭐지 컨셉을 자 1987년 위험한 연인. 위험한 연인 이거는 안 봤어. 제가 정보를 찾아봤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실패작. 인터넷에 정보 자체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안 보길 잘했다. 볼 수도 없지만 넘어갈게요 이거는. 오 네. 1989년 블랙레인. 저는 별 3개를 줬습니다. 미국인이 바라본 일본인, 일본 땅, 일본 풍경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오리엔탈리즘을 담아낸 미국인들이 좀 혹할 만한 일본 이야기 아니었나?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2.5점. 제가 다룬 영화기도 한데 최악은 아니고요. 그냥 무난했다는 의미예요. 제가 생각한 2점은 정확히 절반이니까 나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제가 한 줄 평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그의 바램은 2015년 화성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당시 미국 형사들이 서로 만나서 공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문화적 상대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게 큰 메시지인데 맞아요. 그것 또한 마션에서 보이거든요. 맞아요. 리들리 스콧은 어떤 동서양의 그런 이제 뭐 굳이 뭐 동서양을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국제 간의 화합을 통해서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큰 어떻게 보면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프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것도 3.5점? 많이 주셨네. 아니 저 그때 말했죠. 이거 되게 올바른 오리엔탈리즘을 다루고 있어서 전 되게 높게 산다고. 그러니까 왜곡된 오리엔탈리즘이 아니 동양은 이럴 거야. 동양은 이런 현상이 있어가 아니에요. 킬빌 같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일본인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일본인들의 그 조직 우선주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100% 이해를 하고 영화 시나리오상에 녹여서 동서양의 그런 시각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업무 스타일의 차이 이런 거를 녹여냈다는 점에서 이게 89년이니까 이 당시만 해도 동양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러네. 나도 3.5 주고 싶네. 얘기 들으니까 설득당해가지고 안 돼요. 못 바꾸시네. 이제 이건 요 정도 하고 91년 드디어 델마와 루이스. 이게 좀 우리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별 5개 줬어요. 5개? 별 5개 주고 페미니즘 영화의 절정이자 마스터피스다. 아 너무 이게 설명도 됐다 길게 썼는데 여러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어떠신가요? 저도 4.5점. 4.5점. 꽤 정말 좋았던 작품이고 손에 리들리 스콧 감독님 작품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정말 뭐 당연히 페미니즘은 나오는 주제인데 뭔가 그런 로드무비와 함께 뭔가 로드무비는 사실은 그 남성의 소유물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 여성으로 풀어냄으로써 뭔가 색다름을 받기도 했고 또 정말 그 배경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비주얼리스트라는 별명을 고지고대로 이 영화에서 다 드러낸 게 아니신가. 아무튼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5점 주겠습니다. 델마 루이스는 진짜 명작인 것 같아요. 더 할까요? 아니 명작 말고 명작인데 저는 마지막 장면을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러니까 결국 그 여성 2명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불구가 됐겠죠. 사실 굉장히 끔찍한 장면인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 내면과 내 여성성의 자유를 찾음과 동시에 내 몸이 어떻게 되든 간에 맞아. 그래서 그 같은 결말을 보고 끔찍한 비극으로 볼 수도 있고 완벽한 희극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엄청 훌륭한 연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 하늘색 자동차가 그 사막 한가운데를 날아오르는 그 색감? 색감이 정말 예쁘죠. 그게 약간 포스터로 뽑아서 집에 걸어놓고 싶다. 약간 이 정도로 너무 예뻤기 때문에 맞아. 좋았고 그리고 이 할배가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여자의 우정? 이런 걸 그려낸 거지 싶을 정도로 저는 그래서 로드무비에 여자를 담은 것도 훌륭하지만 여자 둘의 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은 게 또 되게 의미 있다고 봤고요. 맞아요. 그 당시만 해도 여자의 우정 이런 거를 그치, 우정도 약간 남자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좋았고 과하게 여성적이었던 델마와 그리고 과하게 독립적이었던 루이스가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진정한 정도의 중도가 있는 그런 페미니즘을 잘 보여줬다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 메시지, 미장센, 연출, 스토리 다 완벽했다. 진짜 완벽했다. 저는 여기는 진짜 다 완벽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가 또 얘기했던 게 남성들조차도 그냥 좀 계속 안 좋게만 묘사한 게 아니라 좋은 남성들 묘사해서 그런 부분이 더 맞아요. 현실적이었다고. 올바른 모습의 남성들을. 맞아요. 페미니즘이 남자가 다 못됐고 남자를 다 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 그쵸.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합니다. 맞아요. 91년도인데. 진짜 저도 너무 저는 이 두 델마 루이스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다음 영화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안 본 영화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92년에 1492 콜럼버스 전 2개 반 줬습니다. 항해도 신세계도 인물도 모든 게 어정쩡하다. 이 망할만 했다. 이제 내가 이게 우리가 짜장면 먹을 때 우리는 짜장면 맛을 기대하잖아요. 짜장면 맛만 나면 되는데 한국인이라면 짜장면 맛을 알죠. 그런데 리들리 스콧이 콜럼버스 영화를 만들었을 때 짜장면 맛이 안 났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콜럼버스 하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항해의 스펙타클함, 뭔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리들리 스콧이 항상 좀 실수랄까? 로빈후드 때도 이런 똑같은 실수를 하거든요. 우리가 로빈후드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딴 거 없어요. 그냥 활 잘 쏘는 거, 액션을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리들리 스콧은 로빈후드도 그걸 안 만들었어요. 그게 아마 최대의 좀 과오가 아니었나. 그게 오히려 뒤집기 오판. 아니에요? 뒤집기 맞죠. 그게 오히려 한 끗의 엣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엣지긴 그걸 안 썼다? 맞아요. 저수지의 개들이 마치 은행 터는 장면을 안 보여, 은행 터는 영화인데 은행 터는 장면을 안 보여준 것처럼 맞아. 로빈 후드인데 활 쏘는 장면 잘 안 보여주면 그거 한 끗 차이의 엣지 아니에요? 물론 안 봐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 정도. 네, 저는 요 정도로 정리했고. 네, 96년 화이트 스콜 이것도 2개 반 줬어요. 보셨어요? 네, 전 웬만한 거 다 봤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철부지 학생들이 좋은 선장 만나서 성장 스토리예요. 그리고 항해물이고. 그리고 97년 G.I. 제인. 저는 3개 반 줬어요. 보고 있노라면 여성을 응원하게 된다. 누가 봐도 페미니즘 영화일 수밖에 없죠. 이것도. 네. 여군이 남군 못지않게 험난한 훈련을 견뎌내는 과정을 보면서 자연스러워 여성을 응원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애매해. 근데 꼭 0.5점 다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G.I. 제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3.75? 75891450 정도. 자세하네. 이 영화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하시나요? 저는 제가 다뤄서 그랬던 건지는 몰라도 정말 페미니즘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페미니즘, 정치에서 활용되는 페미니즘, 실제 여자들이 겪는 페미니즘,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그게 다 다른 레이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한 명의 인물을 통해서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깊게 봐야 됩니다. 영화는 겉으로 보면 맞아요. 안 좋은 영화예요. 겉으로 보면 무슨 여자가 저렇게까지 해야 저게 페미니즘이야? 저거는 과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깊게 보면은 그 말을 하고자 했던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 데미 무어가 되게 연기 잘했다는 맞아요. 엄청난 연기였던 것 같아요. 본인 필모그래피 중에 최고작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이 영화를 본인 영화 중에 최고로 꼽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전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항상. 저도 한 3.5점. 3.5. 저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강인한 여성을 통해서 그런 페미니즘적 요소를 잘 보여준 것 같고 또 군대라는 어떻게 보면 남성의 소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날 와서 많이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여자가 군대에 있어서 뭐 하느냐, 뭐 이렇게 기준을 이중 기준으로 두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체력을 합격하냐 못하냐가 군대의 이유가 아니고 군대는 꼭 전쟁으로만 존재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좋을 것 같은 작품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근데 무난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저는 이 작품이 그 요즘에 가짜 사나이와 연계돼서 봐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 훈련받는 장면 그런 것들이. 그리고 2000년에 이제 글래디에이터가 드디어 있는데 전 이건 무조건 별 5개. 저는 델마 루이스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대표작이지 않을까? 대하 역사 액션물의 교과서이자 마스터피스다. 극찬을 했어요. 저는. 제가 어떤 글을 썼냐면 이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역사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한가? 액션물을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알고 싶은가? 글래디에이터처럼 만들면 된다. 또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교과서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교과서예요. 어떤 영화는 연기, 스토리, 연출, 촬영 등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게 합을 이루어서 더 이상 비판할 게 없을 정도로 완성도를 이뤄내는데 글래디에이터야말로 그런 영화다. 제가 봤을 땐 모든 면에서 완벽해요. 대중적으로도 성공했고 비평적으로도 성공했다. 모든 영화 감독들의 꿈을 그는 마침내 이뤄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떴어요. 네, 저도 4.5점 정도. 그가 이제 상업 영화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명장으로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러닝타임이 이전에 다룬 영화들보다 꽤나 긴데 정말 몰입감 있게 잘 봤거든요. 엄청나죠. 네, 스토리를 정말 간결하고 쉽게 그리고 그 막시무스의 그런 감정이 쉽게 전달되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능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글래디에이터는 그가 어떤 이제 상업 영화로서의 굉장한 가능성을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이게 아마 아카데미 작품상인가 감독상 받았을걸요. 이 영화로. 아니,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제가 했었는데 막 몇 연상 뭐라 그러죠? 그거 막 다 받았어요. 5개 오관왕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한 4.0. 별로 안 좋네요. 저는 그거가 좀 아쉬워요. 맨 마지막 장면. 맨 마지막에 결국 이제 그 콤모두스랑 막시무스가 결투를 하고 나서 둘 다 죽거든요. 네. 둘 다 죽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시무스 시체만 챙겨가고 콤모두스는 냅두잖아. 나름 황제인데 다 내팽겨치고 간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약간 그 한 끗 차이에서 이거 픽션이네. 이게 너무 확 와서 그런 게 한 끗 차이가 저는 되게 아쉬워요. 그 장면만 좀 달랐어도 0.5점 더 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뭐 왕도 이제 뭐 좀 걱정해주는 사람도 막 달려가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왕에 줄 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아무리 폭군이어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겉모습이라도 그를 챙기는 식으로 갔었어야 조금 그 내러티브가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너무 막시무스를 영웅화시킨 맞아요. 것처럼 보였다. 이거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물인데 너무 신화처럼 그렸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저도 이 글래디에이터의 비주얼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막 뭐냐 콜로세움의 그 전경과 거기서 실제로 일어나는 경기들, 호랑이, 전차 싸움 이런 것들 진짜 표현 잘했다. 잘했죠.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1년 블랙 호크 다운. 전 이거 별 4개 줬어요. 리얼한 이것도 교과서네. 리얼한 현대전 교과서. 현실 정치마저 그대로 재현. 이런 식으로. 저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썼냐면 진짜 전쟁을 보고 싶은가? 이걸 봐라. 그런 블랙 호크 다운을 보면 된다. 난 설명이 다 똑같아. 2차 대전을 경험하고 싶다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현대전을 경험하고 싶다면 블랙 호크 다운을 보라는 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전쟁을. 네, 실제처럼. 현대전을 잘 다룬 작품이라고 평가되잖아요. 저도 참 정신없이 잘 봤던 것 같고 전쟁이란 게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누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생존이, 그러면서도 정말 어이없게 죽는 사람들도 있고 떨어져 죽고 정말 다양하게 죽잖아요. 그렇죠. 귀가 멀고. 그래서 전쟁의 어떤 비극적인 모습을 정말 이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낸 작품이 있을까. 저는 블랙 호크 다운 별로예요. 3.5, 3.4. 저는 얘기했듯이 블랙 호크 다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 전쟁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때도 말했다시피 미국인들이 오지랖이 너무 심하고
도대체 이 전쟁에 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간인을 더 죽였고 자기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투입될 뿐이지 진짜 거기서 그 어떤 정의를 이뤘는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딱 개죽음 그냥 들어가서 다 개죽음 당했다. 그리고 그 셈이지. 목표도 모르겠어요. 결국 뭘 원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영화 연출적으로나 뭐 배우의 연기나 이런 걸 깔 생각은 없는데 이게 뭐 이것도 실화겠죠? 어느 정도 실화겠죠? 실화 기반이에요. 진짜 일어났던 거예요. 이 전쟁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누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겠다. 유엔군이 멀쩡히 주둔해 있는데 미군이 왜 가서 오지랖을 부린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네, 이 정도 하고 2001년에 한니발이 개봉했는데 이거 양들의 침묵의 10년 만에 후속작이라고 해요. 요건 안 봤으니까 넘어가고 2003년 매치 스틱맨. 제가 한 거네요. 네, 저는 별 3개 줬는데요. 한 줄 평으로 예전 여자친구가 자꾸만 생각나서 점점점 이렇게 썼어요. 그때도 아마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공황장애가 있었던 그 친구가 근데 주인공하고 좀 겹쳐 보이는 지점이 있어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니콜라스 케이지의 그런 연기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작품으로 생각하고요. 뭐 솔직히 스토리는 엄청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봤던 것 같아서 저도 한 3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프님은? 저는 오히려 매치 스틱맨은 좀 괜찮았어요. 블랙호크담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되게 깔끔하잖아요. 맞아요,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해 안 가거나 군더더기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리들리 스콧이 힘 빼고 깔끔하게 찍은 작품이다. 맞아, 그런 걸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다. 힘 빼고 깔끔하게 찍어서 한 3.7? 저는 3.7 줄고 싶은 게 니콜라스 케이지도 좋았고 그 딸 여자 배우분도 너무 그 발랄하면서 사실은 사기꾼이었던 그 연기도 맞아요. 되게 잘한 것 같고 결국은 사기꾼이 속아 넘기려고 했던 게 결국 다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그 메시지적인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전 이프님 얘기 들으면서 자꾸 설득당하는 게 나도 3.5 줘야겠다. 설득당하게 자꾸 이 정도 하고 드디어 2005년 킹덤 오브 헤븐 전 이거 별 4개 줬습니다. 4개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평화만으로도라고 썼고요. 전쟁씬 훌륭하다. 가면 쓴 왕의 카리스마 훌륭하다. 여왕과 주인공의 매력 훌륭하다. 하지만 이 영화의 미덕은 살라딘으로 상징되는 이슬람과 발리앙으로 상징되는 기독교가 영화의 마지막에 서로 평화를 이뤄내는 장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혹시 어떠시나요? 5점. 5점 만점. 너무 좋았는데 저 킹덤 오브 헤븐. 맞아요.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저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5점이고요.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올타임 넘버 1이 이 작품이지 않을까. 그 정도예요? 네, 뭐 말이 설명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한번 보시는 걸로.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화합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루는 신이란 어떤 것인지, 인간에게 신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신한테 기대지 않고 나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되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서 각각의 인물들을 통해서 잘 구현이 돼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화 드디어 나와 2006년 어느 멋진 순간 전 별 2개 반 줬어요. 멜로를 가장한 판타지 영화. 제가 판타지로 강조했었잖아요. 어떤 판타지냐면 리들리 스콧 감독의 모든 로망이 여기 집약돼 있는데 은퇴 이후의 여유로운 삶에 대한 판타지, 시골에서 천하제일 미녀를 만나리란 판타지, 프랑스 포도밭과 성을 물려받으리란 판타지, 은퇴 자금으로 천문학적 돈을 받으리란 판타지, 모든 것을 잘 풀려 연인과 해로하리란 판타지.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래서 판타지 영화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하지만 별 2개 반이라는. 저는 이 영화가 남주만 바뀌었어도 이거보단 괜찮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주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였으면 이거는 4.5가 됐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판타지를 하려면 지대로 남주 비주얼도 잘 뽑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아. 이 완벽한 판타지적인 설정 안에 남주는 그냥 배 나온 아저씨니까 진짜 배 나온 아저씨거든요. 약간 저는 산통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러셀 크로우. 완전 막 핫가이가 이런 걸 누렸다 그러면 와 진짜 좋은 인생이다 부럽다 이렇게 했을 텐데 맞아. 별로 부럽지가 않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아쉬워. 우리가 러셀 크로우에 대한 애정이 잘 안 가. 근데 그렇죠. 이렇게 막 가지 않아요, 사실은. 재밌어요, 신기해. 연기는 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저도 뭐 한 2개 반 정도 무난했던 것 같아요. 무난하고요. 뭐 비슷한 생각으로는 저도 남주가 좀 아쉽지 않았나. 더 좋은 분위기의 주인공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킹덤 오브 헤븐 주인공 올랜도 블룸? 레골라스 불러서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런 프랑스 시골의 그런 전원적인 분위기 뭐 그런 것도 좀 보기에 제가 마음이 편안해질 정도로 좋았고, 그리고 그 와인을 빚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돌려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도 리들리 스콧 감독님께서 어떤 다른 대상을 통해서 사람을 비춰보는 그런 것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개 반이라는 거. 네. 그리고 아쉽습니다. 2007년에 아메리칸 갱스터, 이걸 못 봤는데 저희가 못 본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쉬운 작품이 이거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의 평점과 전문가 평점을 보니까 꽤 높이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정신을 담은 갱스터가 도래했다. 뭐 리들리 스콧 이번에 홈런 쳤다. 뭐 이동진 평론가님 별 4개 주고. 그게 다음번에 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안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그냥 별 3개 정도의 작품인 것 같아요. 결말만 인상적인 실화, 뭐 과정이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박평식 평론가님도 별 3개 반을 줬어요. 이 영화를. 되게 짜게 주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3개 반을. 아직도 번져가는 그들 정신의 블루매직이 그 영화에서 묘사된 마약이거든요. 이 정도? 그리고 오정현 시내 21 기자님은 믿음직스러운 장르물 아메리칸 갱스터란 기사도 쓰셨는데 이 영화를 못 본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넘어가고 2008년 바디 오브 라이즈. 저는 별 3개 줬습니다. 탁상 공론 1삼는 상류층 민낯 까발리기 이런 식으로. 첩보물의 탈을 쓴 미국 비판 영화 혹은 상류층 비난하는 영화, 얄밉게 묘사된 CIA 국장 애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그래도 뭐 저는 3.5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마크 스트롱의 재발견이다. 마크 스트롱의 정말 머리 있는 시절을 볼 수 있는 돌아오세요. 귀한 작품이다.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블랙호크 다운보다 이게 나았어요. 이게 오히려 현대 전쟁을 더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이죠. 실제 스파이가 이렇게 활동할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훨씬 현실감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음님은 어떠신지? 저도 그냥 무난하게 3점 정도. 무난하게. 그냥 전반적으로 다 무난했던 것 같아요. 블랙호크 다운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네. 네, 말 그대로 마크 스트롱이 굉장히 멋있게 나왔던. 진짜. 그러면서 아까 이진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정 관료들의 그런 무능력함. 네. 어떻게 보면은 그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미국을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듯한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냥 무난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 로빈 후드. 이 영화도 남들은 이걸 리들리 스콧의 대표작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지만 별 3개 줬어요. 저는 한 줄평. 로빈 후드 활 언제 쏴? 재밌네. 우리는 그의 활약이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네. 물론 활 쏘는 장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이것도 제가 짜장면으로 짜장면에 짜장면 맛이 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심심하면 저는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심심하면 보세요. 그리고 이게 로빈 후드가 십자군 전쟁의 막바지에서 시작한대요. 그럼 킹덤 오브 헤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감독 나름의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세계관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2년 프로메테우스. 저는 이걸 4개를 줬어요. 인류의 기원에 대한 창의적 학설이다. 학설? 학설? 어쨌든 이거 프로메테우스랑 에이리언 커버넌트랑 묶어서 같이 한번 해보죠.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로 해요. 따로 하죠.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저가 했지만 저는 옛날부터 프로메테우스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원래 프로메테우스 때문에 리들리 스콧 특집을 시작한 거예요. 네, 우리가 맞아요. 이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창조주가 있다면 창조주가 만든 건 인간이 아니라 다른 존재고 우리는 그걸로부터 파생된 어떤 실험체나 그런 기생충이나 이런 종류의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새로운 그 개념을 도입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주인공이 우리는 주인공은 이긴커녕 진짜 막 조연도 안 되는 진짜 미개한 그런 생명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이 저는 되게 신선했는데 스토리가 그렇게 좋았는지가 좀 의문스러워요. 그렇구나. 맨 마지막에 데이비드랑 누구였죠? 엘리자베스 박사, 쇼 박사 같이 떠나는 것도 떠나나 보다. 그치. 스토리가 좀 아쉬웠다. 그리고 그 샤를리즈 테론이라는 훌륭한 배우를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캡틴이었거든요. 여자 캡틴. 그냥 죽었거든요. 별일 안 하고. 별일 안 하고. 별일 안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 조금 거대한 인류의 기원에 대한 고찰에 비해 스토리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저는 3.5점 드리겠습니다. 네. 이음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우선은 이런 주제를 좀 좋아하긴 해요. 신의 존재, 종교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좋아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리들리 스콧 감독님은 무신론자이시잖아요. 근데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으신데 맞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떤 종교인으로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행동으로 그런 신이라는 대상을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올바른 종교적 활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신론자에게도 인간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던 그런 영화인데 이제 좀 저도 아쉬웠던 거는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그 조물주가 도대체 어떠한 연유로 만들었고 안 나오지. 도대체 그런 아무 이유 없잖아요. 엔지니어. 그렇죠. 엔지니어인데 아무 이유 없이 왜 인류를 만들었고 다시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맥락이 안 나와가지고 뭔가 만들다 만 느낌이기도 해서 정확히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생각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소설책을 따로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에이리언 커버넌트를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커버넌트에는 나오나요? 나왔던 커버넌트에도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커버넌트 이어서 할까요? 그러면? 그래도 되죠. 2017년 에이리언 커버넌트 저는 5년 텀이네요. 네, 별 4개를 줬는데 에이리언이 아닌 데이빗이 주인공이었네 이런 식으로 썼어요. 데이빗이 주인공이었어. 인조인간 이야기인데 보통은 이제 저는 이걸 좀 스토리적인 맥락에서 에이리언의 활약이라든지 그런 거를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 같은데 인조인간이 오히려 주인공이고 인류의 기원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 철학적 깊이가 느껴졌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3.5점.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그 철학적 그런 거 사유. 그러니까 인조인간 AI 데이비드가 인간이 되고 싶어서 자기도 창조주가 되고 싶어서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거에 대한 고찰이 되게 좋았는데 여전히 스토리가 전혀 이상하다. 스토리가 좀 아쉬웠구나. 뭔가 부족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뒤에 약간 세계관만 받쳐뒀어도 얼마나 훌륭한 시리즈가 됐을까 아쉬움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작품들이 의외로 많아요.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그래서 막 디렉터스 컷이 더 좋다 이런 평가들이 늘 많잖아요. 제발 내주세요. 막 이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감독 본인이 각본을 안 쓰고 각본을 누군가가 써준단 말이죠. 그걸 차용해서 자기가 또 개발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런 괴리도 있지 않을까? 데이비드가 결국 그 많은 엔지니어를 다 멸살시켰잖아요. 그 동기도 자리야. 맞아요. 왜 그랬나? 조금 그러니까 뒷배경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데이비드는 자기 나름대로 실험을 한 거 아닌가요? 그 에이리언을 좀 더 나은 개량종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체로 엔지니어를 써먹은
거죠. 다 풀어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한 이유를 극단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주가 되고 싶었던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맞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3.5점으로 프로메테우스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뭔가 엔지니어를 등장시킴으로써 좀 새로운 그 외계 조물주의 모습, 신의 모습을 등장을 시켰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스토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맥락이 좀 빠진 부분이 있다 했는데 이게 에빌리언 커버넌트에서 조금 말 그대로 커버가 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에도 끝까지 안고 가거든요. 오히려 더 이 데이비드가 그 뭐랄까요? 에일리언 조물주들 다 학살하면서 더 모호해진 왜 저러지 쟤는 이런 맞아. 궁금증을 더 낳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세 번째 그 작품을 위한 또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는 건가? 아 그런가요? 그런 거 싶기도 하고 자꾸 거의 뭐 미친놈 한 명이 전 우주를 파괴한다 이런 내용인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상. 맞아요. 정확히 맞네요. 진짜 맞는 말이네.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엄청 거대한 어떤 스토리에 요만큼만 본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살짝만 보여주는 떡밥만 엄청 던지고 그러네. 그런 좀 비판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카운슬러. 이게 2013년 프로메테우스 다음에 이걸 만들었군요. 저는 별 3개를 줬어요. 색다른 시도는 좋으나 대사가 길어서야 이런 식으로 이 영화는 뭐 우리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극찬과 혹평이 나눠졌죠. 극찬이 있었나요? 극찬 못 찾았는데. 제가 했던 극찬은 사건을 묘사하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기존 서사 장르와 차별화를 두어서 신선하다. 을에 나와야 할 장면을 일부러 감추고 특정 장면을 부각하여 관객들이 이면을 추측하게 만든다. 이야기의 고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신선한 접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평했긴 했어요. 그래서 좀 중간 별 3개를 준 거죠. 저도 뭐 이거는 다들 의견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3.5점 드리겠습니다. 오 많이 좋다. 그래도 좀 뭔가 사유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0.7배속으로 보면은 딱 좋거든요. 네. 대사가 더 0.7배속으로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대사 언제 다 알고 있어요? 받아 적으면서 보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 돼. 저도 그 사유적인 부분 좋았으나 영화 장르로서는 아쉽다. 맞아. 3점 드리겠습니다.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 놔가지고 소설로 봤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2014년 엑소더스의 신들과 왕들 전 별 4개를 줬습니다. 신이 철부지 꼬마 아이라니. 색다른 해석. 어떻게 보면 그 리들리 스콧의 그 종교적인 입장을 잘 반영한 것 같고 되게 현실적인 묘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되게 신적인 묘사도 골고루 들어가 있는 제대로 관점을 잘 잡혀 있는 영화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3점 정도. 뭔가 우선은 좋았던 거는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 부분이 좋았고 맞아요.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색다르게 해석을 해서 비종교인인 제가 봐도 납득이 가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그거죠. 그 마지막에 토니 스콧의 현정을 하는 듯한 메시지가 있어서 맞아, 그게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던 영화였습니다. 그 해석이 있었으니까 저는 3.9점 드리겠습니다. 토니 스콧을 위한 영화라면 이거는 완전히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저도 그럼 그 전에는 몇 점이에요? 그 전에 3.5 0.4 더해드렸습니다. 좋네. 왜냐면은 저 이집트 좋아하기 때문에 이집트의 그 비주얼 연출 훌륭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역시나 스토리가 아쉬웠고 왜 마지막에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이집트 왕 람세스가 죽지 않았는지 그런 것도 사실 조금 억지스러웠고 근데 신과 인간이 조화해서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이뤄낸 프로젝트잖아요. 맞아요. 이 히브리인들이 강을 홍해를 건너가게 한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이제 신이 리더고 인간이 마치 팀원처럼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이뤄가는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신선했어요. 맞네. 그리고 모세가 비종교인이었는데 신에게 간택당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저는 신선했어요. 맞아. 신선하다. 맞아요. 맞아. 그다음에 2015년 마선. 오늘 우리가 다뤄보기로 했는데 저는 이거 별 5점. 무조건 5점이고 우주, SF, 재난, 오락, 대중 이 모든 분야의 최고 정점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저는 우주를 소재로 한 영화들 중
걸작하면 꼭 거론되는 게 뭐 컨택트, 그래비티, 인터스텔라 등이잖아요. 오. 그 영화 목록에 마션을 추가해야 된다. 그리고 SF를 소재로 한 영화들 중에 유명한 게 매드맥스, 뭐 매트릭스, E.T., AI 등이잖아요. 이 영화 목록에 마션을 추가해야 된다. 또 비슷한 뉘앙스로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 수작인 게 볼케이노, 딥 임팩트, 뭐 우주전쟁, 타워링, 타이타닉 등인데 이 영화 목록에도 마션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느 마션은 장르에서 빠질 수 없음. 자신이 분류될 수 있는 모든 장르에서 정점에 도달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장르를 갖다 대도 최상층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정리했거든요. 혹시 어떻게 여러분들 어떠신지?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근데 같은 하늘에 태양은 두 개일 수 없으니까 네. 4.9점 드리겠습니다. 4.9점. 저 어쨌든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정말 좋았고 이렇게 희망찬 재난 영화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맞아. 이거 재난 영화 아닌데 아니지 이 정도면. 진짜 맞는 말이네. 이렇게 희망찬 재난 영화 처음 봤고. 맞아, 유쾌하죠. 맷 데이먼이 참 혼자 있는데 그 유머로서 풀어내는데 맷 데이먼만큼 그렇게 연기를 잘할 만한 배우가 또 있을까라는 상상이 잘 안 갈 정도로 연기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이 나이가 굉장하신데 저는 이런 감각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지는 참 몰랐거든요. 진짜. 좋았습니다. 저도 마션 정말 깔끔했던 것 같아요. 마션도 군더더기가 없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그 인터스텔라나 아까 하나 더 뭐였지? 아까 뭐였죠? 컨택트. 컨택트. 저도 컨택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명작이거든요.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다. 괜히 됐네. 컨택트와 인터스텔라에 5점을 준다면 마션은 저는 4.5점 드리겠습니다. 맞다. 저는 근데 아까도 평점을 말씀드릴 때 리들리 스콧 감독님 작품 중에 평점을 매기고 있었거든. 좀 애매하다 그러면. 나는 다 다르니까 관점이 저는 어쨌든 그렇게 내려서. 그렇죠. 그러면 좀 기준이 달라지긴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화를 가장한 그러니까 우주 영화를 가장한 현실 영화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SF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화성에 반영해서 이게 꼭 화성이 아니어도 돼요. 그거 알죠? 김씨표류기 아시죠? 김씨표류기는 물론 스케일이 훨씬 작긴 하지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밤섬에 갇힌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원시인처럼 살아가잖아요. 요 앞에 서울이 있는데도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 생각해요. 거리적으로 더 멀 뿐 인간이 고립돼서 그 철저하게 고립돼서 비문명화된 곳에서 혼자 살아가야 할 때 어떻게 그 생존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저스트 두잇이라든지 이런 논리들이 나온 건데 그런 영화였다 생각해요. 그런 영화가 스케일이 커졌을 때 또 이제 거장 리들리 스콧을 만났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이 된 것 같다. 맞습니다. 4.5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올더 머니 이거는 전 별 4점을 줬어요. 별 4개? 이게 부자의 노골적인 민낯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평을 했고 너무 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떠신지? 저는 한 3.5점. 3점. 좋았던 점이라기보다는 놀랐던 점. 놀랐다. 이거를 어떻게 2달 만에 찍냐. 그리고 중간에 케빈 스페이시가 바뀌어서 주인공이 아예 바뀌었는데도 그거를 뭐 일주일 만에 촬영을 했으니까 이거는 참 리들리 스콧 감독님께 놀라워요. 이미 머릿속에 다 있는 거야.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인가 이 정도면 그냥 주어지면 그냥 한 달 만에 다 찍어버릴 수 있는.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진짜 대단하더라고. 좀 놀랍더라고. 기계. 영화 찍어내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화 찍는 게. 관록이 엄청납니다. 이프님은? 저 올더머니 3점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평면적인 영화였어요. 네. 하긴 평면적이긴 해요. 부자에 대한 뭐 입체적인 건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스테레오타입을 그대로 표현한 요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리들리 스콧의 차기작이 3개가 있어요. 그 2021년을 목표로 마지막 결투, 그 다음에 구찌, 그 다음에 아직 미정인데 kit백은 나폴레옹과 그 부인 이야기가 kit백 기대돼요. 진짜 이 3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시겠죠? 호아킨 피닉스를 정말 오랜만에 제외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어린 폭군이었던 콘모두스 황제였는데
이제 나폴레옹으로. 진짜 연기 진짜 기대되지 않아요? 호아킨 피닉스도 늙었고 이제. 그 나폴레옹이 어떤 모습을 담으려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영웅적인 모습일까? 아니면 나중에 약간 미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사람일지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해요. 나폴레옹 하면 보통 전쟁 영화 생각할 수 있는데 나폴레옹과 그의 부인에 대한 얘기라니까. 그래요? 그런 식으로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의 아내 조세핀과의 변덕스러운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식으로. 되게 특이하다. 좀 확실히 리들리 스콧이 좀 한 끗이 달라. 엣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영화 그 구찌 이것도 구찌 가문의 그 구찌 회장을 구찌의 부인이 청부 살해를 했대요. 실화겠죠 이것도. 실화예요. 이것도 실화 기반이고 레이디 가가가 그 부인 역할을 레이디 가가가 맡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기대돼요. 어떻게 나올지. 세 개 다 기대돼요. 상상이 안 간다. 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지금 이제 나무를 다 봤잖아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고 이제 총정리하는 맥락에서 숲을 볼 거예요. 이 우리가 지금 작품 목록을 쫙 앞에 놔두고 이걸 보면서 이 숲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죠. 일단 제가 정리한 것들을 한번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 77년 결투자드 있고 그다음에 79년 에이리언, 82년 블레이드 러너가 있어요. 이 작품들 80년대 작품들 간의 간격을 보면 짧으면 2년, 길면 한 3년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리들리 스콧의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그 미장센에 지나치게 공을 들였기 때문에 초기 영화들의 제작 기간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90년대까지 이러한 경향성은 이어지다가 2000년 글래디에이터를 기점으로 거의 매년 영화를 찍어내요. 2001년에는 2편을 찍기도 하고 간격이 거의 짧아졌죠. 2년, 1년 뭐 되게 빨리빨리 만들어내요. 이런 거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모든 스킬이나 어떤 배움, 예술은 건너뛸 수가 없다. 그 단계를 초반에 7, 80년대, 90년대에 리들리 스콧이 이렇게 그 자기의 장인 정신, 어떻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발휘했던 그런 시간들, 그 시간 동안 리들리 스콧은 아마 자기의 스킬을 다듬었을 것 같아요. 그게 완성된 게 2000년 글래디에이터 이후로 막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처음부터 찍어낼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리들리 스콧의 전성기는 물론 올해 여러 가지 지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이 과연 전성기 아닐까? 지금은 어떤 작품을 가져와도 각본에 어떤 걸 갖다 대도 막 거의 평작 이상 거의 걸작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감독은. 전 이렇게 좀 해석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작품 목록을 쭉 보고 이렇게 한 줄 평을 좀 해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빠지지 않는 거는 늘 비주얼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처음에도 소개하고 지나갔지만 비주얼리스트라는 별명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뭐 미래의 모습도 많이 담으시기도 하고 과거의 모습을 담으시기도 하고 현재의 모습을 담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생각하는 모습을 최대한 충격적이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거부감이 들지 않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서 참 CF 감독님으로 출발을 하셨지만 그게 영향이 커서 아무래도 작품이 다 묻어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은 그가 꽤나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경험한 어떤 삶의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 것 같다. 그가 오랜 기간을 살면서 느꼈던 그런 풍파들을 이제 주인공들에게 상황으로서 엮음으로써 어떤 관객들에게도 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참 할아버지들이 막 손주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감상을 하는 듯한 느낌도 그런 맥락에서 올더머니 맥락도 좀 이해가 가네요. 너희들은 이렇게 탐욕을 부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교훈을 주는 할아버지들. 부리고 싶어도 부릴 돈이 없어. 줘보세요. 주고 해봐. 주고. 그러니까. 저는 리들리 스콧이 참 인간에 대해 고찰을 많이 하는 맞아요. 감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참 많은 장르와 참 많은 시대를 다뤘거든요. 맞아. 이때까지 다룬 어떤 감독보다 다양한 걸 자꾸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보면 이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너무 많은 걸 다 다루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맨스 장르는 좀 취약하신 것 같아요.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 되게 인간에 대한 고찰을 참 깊게 하신다. 아까 말한 것처럼 외계인이나 AI나 아니면 리플리컨트, 그리고 리플리컨트가 다시 만든 인형들, 그런 수많은 인간과 비슷한 존재들, 그리고 신까지. 신도 사실 인간과 비슷한 존재로 넣을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결국 모든 거는 인간이 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귀결이 돼요. 그가 이제 종교가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이제 무교죠. 무교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건 인간이 만드는 거고,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고, 인간이 책임지는 것이고, 인간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귀결돼서 사실 그의 종교관이 다 어떻게 보면 엿볼 수 있거든요. 모든 영화들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그 장르, 가벼운 장르를 다룰 때보다 무거운 장르를 다룰 때, 스케일이 큰 거를 다룰 때 확실히 빛이 나는 감독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올더머니나 어느 멋진 순간 이런 건 아쉬운 게 작은 장르를 잘 다루는 감독이라고 저는 잘 생각이 들진 않고요. 오히려 킹덤 오브 헤븐, 글래디에이터, 뭐 프로메테우스, 뭐 우주적으로 가야 돼. 우주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고대를 다루더라도 이렇게 거대한 걸 다룰 때 전투 씬 같은 것도 잘 찍잖아요. 확실히 빛이 나는 것 같다. 그의 사상도 빛이 나고 그의 비주얼 연출적인 부분도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리들리 스콧의 탑3 가장 잘 찍은 가장 명작 3가지만 고른다면 저는 이제 이미 골랐던 게 델마와 루이스, 글래디에이터, 마션, 이게 최고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지, 뭐 주관적이겠지만. 델마와 루이스는 셋 다 동의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개로 꼽기가 어렵죠. 네. 어렵죠. 저는 우선은 그 킹덤 오브 헤븐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나머지 1개가 굉장히 고민이에요. 고민이죠. 마션도 좋았는데 좋긴 하죠. 그 에일리언이나 뭐 블레이드 러너 이런 것도 굉장히 영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그걸 빼고 리들리 스콧 감독님을 논하는 것도 참 그래. 네, 그래서 좀 어렵네요. 어렵죠. 1개는 뭐 좀 남겨두겠습니다. 안 고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델마 루이스 킹덤 오브 헤븐은 제가 아까 5점을 드렸기 때문에 훌륭한 것 같고요. 한 3등을 고르는 게 참 어렵네요. 3등을 고르려면 3등을 고르시오. 3등을 이게 어렵구나. 저도 이제 마션 아니면 이제 그 에이리언 시리즈 중에서 좀 헷갈리는데 그래도 저 마션을 넣겠습니다. 마션. 확실히 그래서 이 감독님은 2가지로 저는 분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 역사물과 SF, 에이리언으로 대표되는 그거로 좀 많이 밀고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걸로 유명하신 것 같고 이렇게 하고 혹시 좀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보면 리들리 스콧의 전 작품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만약에 있다면 이분은 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하나로 좀 정의하긴 했었어요. 이분은 전교 1등인데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전교 1등이다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좀 의미를 담아서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그 아티스트라기보다는 메시지가 중요한 감독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은 혹시 이걸 다 보고 이제 나누면서 리들리 스콧은 어떤 감독이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한 단어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리들리 스콧은 아까도 뭐 인간 이런 것도 그런데 인간. 낯설게 하는데 정말 도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낯선 것을 다루는 정말 맞는 말이다 진짜. 왜냐하면 에이리언도 그 당시 굉장히 낯설었죠. 지금은 이제 좀 물리잖아요. 외계인 영화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장르의 에일리언 무비, SF 우주 배경 무비가 되게 낯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블레이드 러너 미래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아니었어요. 완전 진짜. 타락하고 오염되고 퇴폐한 그런 LA 거리의 미래 이런 거 되게 낯설게 잘 그린 것 같고. 그 당시 뭐 페미니즘 그런 것도 너무 앞서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아요. 무슨 여자가 뭐 저런 걸 왜 해? 약간 이런 관객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리고 킹덤 오브 헤븐이나 바디 오브 라이즈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는 항상 아랍을 안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 아랍은 항상 IS 조직이 있고 총을 들고 다니고 막 사람을 사살하고 이런 사람만 있을 것 같아. 무서운 동네. 맞아. 그 러셀 크로우 배우가 거기서 그런 게 누가 아랍에 살고 싶어하냐 그런 사람 없다고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아랍을 따스한 시선으로 본 거예요. 그게 저는 되게 낯설게 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맥락에서 역사물을 이렇게 다뤘는데 재밌는 게 세계 그 제2차 세계대전 영화를 한 번도 안 찍었어요. 역사물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보통 세계대전 많이 다루거든요.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렇고 거기다가 그 냉전 시대 뭐 미국과 그 북한,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다룬 역사물도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찍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도 없어요. 일부러 안 찍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그 고정적인 구도 자체를 자기가 싫어해서 흑과 백의 양상을 잘 안 그리는 것 같아요. 블랙 레인도 보면은 일본 나쁜 놈, 미국 좋은 놈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 동등한 사람, 동등한 형사 그랬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서 일본도 되게 낯설게 봤죠. 거기서 프로메테우스 낯설죠. 엔지니어의 모습 그런 모습들 나서들고 심지어 엑소더스마저도 성경을 토대로 그냥 만드는 거가 아니라 성경을 재해석했잖아요. 성경을 되게 낯설게 읽은 거예요. 저도 기독교 신자지만 하나님이 꼬맹이 아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높은 점수를 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성경 고증을 잘못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영화긴 하지만 그 10대 재앙을 새롭게 해석한 거, 진짜. 과학적으로 해석한 게 되게 낯설게 본 것 같고 맞아요. 마션 역시 이제 화성 탐사라는 그런 거를 새로운 시각을 본 것 같아요. 화성을 가서 막 외계인을 만나서 전투를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가서 그쵸, 살아남아 고립돼 감자 키우고 소소하잖아. 감자 키워. 고작 그 진짜 엄청 노력해서 화성을 가서 하는 게 감자 키우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소한 게 아니죠. 화성 이렇게 나오면 화성 침공 같은 외계인들 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가 있을 것 같고 막 블랙홀이라도 발견할 것 같은데 뭐 없어. 없고 그냥 그 사막에 혼자 살아남기. 김치표룩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션이. 그래서 그런 그 우주를 배경으로도 그런 영화를 다룰 수 있다는 거. 진짜. 그래서 다 뻔하지가 않았다. 뭔가 새로운 엣지를 발견하는 감독이었다. 항상 저도 느끼는 게 저도 여기 적었어요. 그 관통한 키워드 차이 엣지 적었어요. 저도 반골 기질 이런 거 적었는데 반골 기질. 이게 확실히 리들리 스콧이 그 소속 원래 자기가 이제 그 광고 감독이었잖아요. 광고 업계 저는 이제 그걸 좀 이해하는 게 제가 예전에 경영학과 다니면서 마케팅을 좋아했고 마케팅 그 공모전에도 많이 도전했었어요. 근데 마케팅은 그냥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 광고 마케팅은 그런 업계 종사하는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차별화. 이치 디프런트 그냥 다르기만 하면 돼. 뭔가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광고인들의 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혼을 이분은 광고업계 한 10년 넘게 종사했고 자기가 광고 회사도 차렸으니 그 디퍼런트한 그걸 혼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게 공감이 가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도 뭔가 차별화되는 아까 콜럼버스 이야기도 어떤 사람은 콜럼버스가 왜 신대륙 그 항해를 잘 안 그리고 그런데 그 리들리 스콧은 그렇게 좀 차별화된 모습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빈 후드도 활 쏘는 모습 그게 다가 아니라 자기는 뭔가 로빈 후드가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 기원을 따지고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이 목록들이 다 차별화의 소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점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대단한 감독이다. 그래서 낯선 것을 다루는데 아주 도같은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심지어 낯익은 것을 다룰 때도 그걸 낯설게 봐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개봉될 3가지 작품도 어떤 낯섦을 우리한테 보여줄까, 선사할까 이게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혹시 그 이음님은 어떠신지? 저는 한마디로 키워드로 정리한다.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계몽가라고 생각을 계몽가 맞는 말이다.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 이제 계몽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밝게 다시 바꿔주는 사람이잖아요. 진정한 그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인데 모든 작품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에 갇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야라는 거를 리들리 스콧 감독님은 이제 영상이나 아니면은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참 CF 감독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 15초 내에
그 영상으로 상대방에게 그 제품을 인식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주얼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맥락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진짜. 근데 그 조화라는 지점이 봤을 때는 대부분 영화들이 참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봤을 때 그런 주인공들의 어떤 마음이나 아니면은 전달력들이 저가 느끼기에도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구나. 특히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는 쉽잖아요. 맞아요. 너무 쉬워요. 그것도 장점이죠. 메시지가 다 분명해요. CF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모호하게 만들면 최근에는 모호하게 만드는 CF도 있긴 하지만은 모호하게 만들면 사실상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맞아. 그러기 때문에 영화라는 것도 비슷하게 CF랑 비슷하게 간결하게 계속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몽가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확실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영화가 다 쉽고 또 재밌어요. 그냥 보다 보면 깔깔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들.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다 그런 작품들이고 정말 두 분 말이 맞네요. 정리 잘한 것 같아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님 하면서 이제 좀 나름 저도 애정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좀 뭐 에이리언 블레이드 러너 좀 낡았네 맞아, 이렇게 처음에 봤는데, 그랬지. 그런 시각이 좀 있었는데 근데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면서 너무 좀 정이 가더라고요. 이분이 좀 오래오래 사셔서 이분이 지금 거의 한 연세가 거의 한 89 됐나요? 90 다 돼가시죠. 90 제가 알기로도 90인 할아버지가 영화 3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대단하다.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열정으로. 참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좀 최대한 오래 사셔서 죽을 때까지 아마 영화를 만드실 것 같아요. 영화 찍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진짜. 마션의 그 마크 와트니처럼 우선 하자. 내가 뭐 생이 마감하더라도 우선 하자. 찍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찍자. 또 다음 거 찍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분 같아요.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필모그래피도 너무 다 좋고 너무 정이 가는 분이었고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주 한번 저희가 다음 화에 저희가 다룰 감독은 누구죠? 바로 팀 버튼입니다. 팀 버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마음속에 항상 좋아했던 분이에요. 어떤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낼지 너무 그렇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으로 데뷔작인 피의 데모를 준비했고요. 맞습니다.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할까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 정도에서 맞춰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